남들이 보기에 우리 부부는 이른바 워너비 부부, 즉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었다. 내 아내 수진이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나 역시 30 중반이라는 나이에 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며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주말마다 SNS에 올리는 예쁜 카페 사진이나 맛집 데이트 사진 아래에는 언제나 부러워요, 진짜 워너비 부부네요 같은 댓글들이 빼곡히 달렸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구김살도 부족함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우리 관계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갉아먹히고 있었다. 내 사업이 점점 확장되면서부터가 문제였을 것이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미팅,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거래처와의 술자리, 그리고 주말마저 반납해야 하는 긴급한 업무들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회사 매출과 직원들 월급, 그리고 사업 확장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씨, 오늘도 늦어? 미안해 수진아. 오늘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혀서 먼저 자고 있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나는 어느새 아내의 양해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밖에서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동안 집안의 수진이는 철저히 혼자만의 섬에 갇혀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에는 기묘할 정도의 적막감만 감돌았다. 예전처럼 나를 반겨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던 수진이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내가 말을 걸어도 그저 힘없는 미소나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입을 닫아버렸다. 특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낯선 행동이었다. 밤늦게 내가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진이는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침대에 멍하니 앉아 침대 옆 협탁을 빤히 바라보고 있곤 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깊고 쓸쓸해서 마치 그 작은 가구 안에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수진아, 안 자고 뭐해? 거기 뭐 있어? 내가 다가가 물으면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아냐, 그냥 잠깐 생각할 게 좀 있어서.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소외감과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를 안아주거나 말을 건네는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곤 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수진이의 그 공허한 시선이 침대 머리맡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우리의 완벽한 결혼 생활. 고급스러운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득 찬 이 집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며 남보다 못한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일에 미쳐 아내의 소리 없는 비명을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을. 과연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이 완벽한 결혼 생활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상태인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침묵은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수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가방 속에 던져두던 전화기였다. 이제 그녀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짧은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수건 밑에 꼭꼭 숨겨서 챙겨 들어갔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이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내가 옆에 앉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어? 하고 말을 건네도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영혼 없는 대답만 내뱉었다. 그냥 그랬어. 손가락은 바쁘게 화면을 타닥타닥 두드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쾌한 소름을 돋게 만들었다. 진짜 이상한 일은 깊은 밤에 일어났다. 사업 구상 때문에 머리가 아파 새벽 2시쯤 눈이 떠졌을 때였다. 침대 옆자리에서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수진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액정 화면이 아내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필사적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타닥타닥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진동음과 액정을 터치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참다 못해 내가 부스럭거리며 몸을 돌리자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빛의 속도로 화면을 뒤집어 침대 시트 속에 숨겼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누구랑 연락해? 최대한 담담하게 물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진이는 잠시 얼어붙은 듯 멈춰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 눈이 아닌 내 어깨 너머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단톡방에 급한 공지가 올라와서 그래. 먼저 자. 그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내 눈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유의 부자연스러운 어조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가 날카로운 손길로 폰을 낚아챘다. 찰나의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잠금화면 패턴, 그리고 알림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숨겨놓은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뿐이었다. 원래 우리는 서로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언제 바꾼 걸까? 도대체 저 철벽 같은 화면 너머로 수진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내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마치 거대한 늪처럼 순식간에 온 신경을 집어삼킨다. 수진이 밤마다 누구와 그렇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왜 내 시선을 그토록 집요하게 피하는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면 따뜻한 온기가 제일 먼저 나를 반겼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 가득 고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수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간혹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치듯 피어올랐다가 내가 인기척을 내면 이내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 이질적인 모습에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가장한 채 넌지시 말을 건넸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다음 주에 출장 일정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였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 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진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딱 멈췄다. 찰나의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쓱 밀어내며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늘 가던 곳이야. 대전이었나?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서 확실해지면 나중에 말해줄게. 신경 쓰지 마. 대답은 지나치게 짤막했고 어조는 지독하리만치 무미건조했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출장 가기 몇 주 전부터 짐은 어떻게 싸야 할지,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조잘조잘 이야기하느라 바빴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내 질문이 귀찮다는 듯, 아니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서둘러 화제를 차단해버렸다. 나를 철저하게 밀어내는 듯한 그 태도에 숨이 턱 막혔다. 나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던 날들이 떠올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내의 낯선 모습은 죄책감을 넘어선 거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섞지 않았다. 거실의 에어컨 소리만이 위잉거리며 우리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흔들 뿐이었다. 수지는 겉으로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나와의 거리는 이미 은하수만큼이나 멀어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졌고 식탁 위에 놓인 찻잔마저도 얼어붙을 것 같은 얕어 숨막히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녀의 굳은 등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그날 밤 결국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수지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누워있었다. 방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고 오직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려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지독하게 이질적인 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징! 징! 스마트폰 진동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수진의 폰은 분명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내 폰은 거실에 두고 왔다. 소리는 협탁 쪽이 아니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수진이 소중하게 아끼며 평소에는 손도 못 대게 하던 침대 머리맡 서랍 깊숙한 안쪽이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울리는 그 기묘한 진동 소리에 내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다. 수진이가 욕실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차게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퍼지는 물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어색해진 수진이의 행동, 한밤중에 머무는 시선, 그리고 나를 피하던 그 서늘한 눈빛까지.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나는 거실 소설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때였다. 웅웅웅.
아주 작지만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기묘한 진동음이 침실 안쪽에서 흘러나왔다. 수진이가 늘 쓰던 최신형 스마트폰은 분명 욕실 앞 화장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나는 홀린 듯이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진동은 수진이가 평소에 유난히 집착하던 침대 옆 협탁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협탁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철진한 옷가지들과 잡동사니들을 해집자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구형 스마트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이 파르르 밝아지며 어둠 속에서 불빛을 뿜어냈다. 액정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오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진 메시지는 내 눈을 의심케 했다. 자기야, 지금 통화 괜찮아? 자기야라는 세 글자가 내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부터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오빠라니 수진이에게는 이런 식으로 부를 만한 친척 오빠도 없었고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이런 식의 호칭을 쓸 리가 만무했다. 다정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짧은 문장은 나와 수진이가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내가 일에 미쳐 외면했던 바로 그 뜨거운 감정의 온도였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였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내 뒤에서 이런 추악한 비밀을 키워오고 있었다니. 손에 쥔 구형 핸드폰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다리가 풀려 침대 모퉁이에 겨우 걸터앉았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내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있었다. 지독한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을 조여왔다. 내 아내 수진이가, 내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한 수진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웃고 있었던 걸까? 손에 든 스마트폰의 진동이 멈춘 후에도 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외도의 증거를 손에 쥔 채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에 쥐고 있는 구형 핸드폰의 차가운 감촉과 달리 머릿속은 터질 듯이 뜨거워졌다. 오빠라는 두 글자와 자기야라는 다정한 호칭. 그 짧은 문장이 내 눈을 가득 채운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묘한 위화감, 나를 피하던 수진이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며 거대한 분노로 변해갔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을 때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열렸다.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걸어 나오다가 침대 끝에 서서 제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있는 나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정확히는 내 손에 들린 그녀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구형 핸드폰을 본 순간 수진이의 행동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거... 뭐야? 내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다. 하얗게 질린 얼굴, 크게 확장된 눈동자,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녀는 정말로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저런 표정을 지으며 당황하겠는가? 내가 묻잖아. 이 핸드폰 뭐냐고? 여기 이 오빠라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야? 결국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조용하던 안방에 내 비명이 날카롭게 꽂혔다. 하지만 수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처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지독한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든가, 아니라고 발뺌이라도 하든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나를 응시하는 그 눈빛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며 다그치려던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내 손에 쥐어있던 구형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거나 오빠가 뭔데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져? 무슨 권리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울려 퍼졌다. 핸드폰을 품에 꼭 껴안은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다 오빠 때문이잖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나 혼자 이 넓은 집에 버려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관심이나 있었어?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오빠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내 탓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엉엉 울며 나를 원망하는 수진이의 눈물 속에서 나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괴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눈물도 날 향한 원망도 아니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 수진이의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던 그 오빠라는 놈의 정체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내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새끼의 얼굴을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이 비정상적인 침묵과 눈물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그놈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짐했다. 그날 밤의 격렬한 다툼 이후 아내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이미 배신감과 의심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나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내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심지어 집안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내 모든 신경은 아내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옛날 투지폰을 아내가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의 흔적을 뒤졌다. 그리고 아내가 그 폰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내 폰으로 찍어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주말에 거기서 봐. 기다릴게. 문장의 말투, 자주 쓰는 이모티콘, 그리고 메시지가 오고 가는 시간대까지 샅샅이 파고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외곽에 있는 한 한적한 카페에서 그 오빠라는 놈과 만나기로 한 것이다. 문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드디어 그 파렴치한 인간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내 눈으로 불륜의 현장을 잡을 기회가 온 것이다. 약속 당일인 토요일, 나는 아내보다 1시간 먼저 그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입구가 잘 보이면서도 내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커피 한 잔을 시킨 채 시계 바늘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분, 2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놈이 나타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니 바로 주먹부터 날려야 할지 수백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오후 2시 50분.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맑게 울렸다. 내 시선이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아내였다. 아내는 평소보다 유난히 더 창백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카페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아내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가방 안을 뒤적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내의 뒤편에서 문 쪽을 계속 주시했다. 곧 그놈이 들어올 것이다. 내 가정을 망가뜨린 그 죽일 놈이. 3시 정각이 되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3시 10분, 3시 20분이 지나도 카페의 종소리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문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만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아내가 가방에서 폰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아내가 평소에 쓰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낡은 투지폰이었다.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들고 익숙하게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내의 반대편 손에 들려있던 투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내는 슬픈 눈빛으로 그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번에는 투지폰을 들고 답장을 찍었다. 그러자 다시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내 폰을 꺼내 아내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확대해 촬영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손가락 움직임과 화면에 뜨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오빠 언제 와?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치자 몇 초 뒤 투지폰에 똑같은 내용이 수신되었다. 그리고 아내는 투지폰으로 미안해, 일이 조금 늦어지네. 금방 갈게, 내 사랑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문자를 전송한 아내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아내 혼자만의 기괴한 연극이었다. 상대방은 없었다. 처음부터 오빠라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는 혼자서 2개의 폰을 쥐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스스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홀로 답장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내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고요하고도 처절한 울음소리가 카페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머리를 강하게 엇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다.
온몸에 힘이 스르륵 풀리며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불륜 현장을 잡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온 이 자리에 배신자는 없었다. 오직 숨이 막힐 듯한 외로움과 지독한 소외감 속에서 미쳐버린 내 가련한 아내만이 홀로 울고 있을 뿐이었다. 바쁜 사업을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철저하게 방치했던 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를 이토록 처참하고 미치광이 같은 비극으로 밀어넣은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발걸음이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굳어버린 것처럼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핑 돌며 눈앞의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카페 구석진 자리, 주위의 소음조차 모두 차단된 듯한 그 적막한 공간 속에서 수진이는 홀로 울고 있었다. 아니, 그냥 우는 게 아니었다. 미친 사람처럼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번갈아가며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내가 그토록 분노했던 오빠라는 이름의 계정이 켜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진이 본인의 계정이 켜져 있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수진이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눈물이 액정 화면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도 수진이는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며 타자를 치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수진이가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던 메시지들이 슬쩍 내 시선에 걸쳤다. 가슴을 송곳으로 사정없이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가상의 인물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애절한 고백들은 사실 수진이가 지난 몇 년 동안 나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외면당했던 비명이었던 것이다. 가짜 불륜을 연출하면서까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해야 했을 만큼 내 아내는 이 넓고 차가운 집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입술 사이로 탄식이 새어나왔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매일 밤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진이의 다정한 말 한마디를 귀찮아했다. 오늘 힘들었지라는 그 당연한 질문조차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수진이가 침대 머리맡 서랍장을 허망하게 바라보던 그 수많은 밤들 동안 나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술자리에 취해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내를 외도라는 극단적인 자해로 내몬 진짜 범인은 그 정체 모를 오빠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내가 수진이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고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 불빛에 비친 수진이의 얼굴은 아플 정도로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짓물러 있었다. 저 작은 어깨에 얹어진 외로움의 무게를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마른 어깨를 꽉 껴안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 미안하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내 죄책감이 너무나도 무거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저 상처투성이인 모습 앞에 나타난다면 수진이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가장 치부 같은 비밀을 들켜버린 비참함에 아예 무너져버리지는 않을까?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며 귓가를 때려왔다. 수진이는 여전히 흐려진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허상의 존재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나는 그 불쌍한 뒷모습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다가가 수진이의 손바닥을 잡아줄 용기가 나에게는 남아있을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가슴이 턱 막혀왔다. 저 멀리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만의 허상과 소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내가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던 걸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죄책감과 후회가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며 내가 숨어있던 어두운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구두굽이 카페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터벅터벅 한 걸음씩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의자를 뒤로 살짝 빼고 그녀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내 인기척을 느낀 수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아내의 눈동자가 나와 마주친 순간 수진이의 눈빛은 거대한 폭풍을 만난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다.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수진이는 다급하게 두 대의 핸드폰을 가슴팍으로 가리며 내 시선을 피하려 버둥거렸다. 분노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플 뿐이었다. 나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를 뱉었을 뿐이다. 수진아, 내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수진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나 보다. 수진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가녀린 어깨가 가쁜 숨을 따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다. 카페 안에 고요한 공기를 찢고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안해 민우 씨. 내가 미쳤었나 봐. 전부 내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아무도 없어. 오빠라는 사람 같은 건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수진이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눈물 섞인 고백을 쏟아냈다. 그냥 내가 나 좀 봐주길 바랐어.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노트북만 보고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내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나한테 화라도 내줄 것 같았어. 나한테 질투라도 하고 예전처럼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붙잡고 신경 써줄 것 같았어. 너무 외로워서 진짜 이러지 않으면 내가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어.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아픔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눈물로 범벅이 된 수진이의 작고 차가운 두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내가 사업 성공이라는 핑계로 돈을 벌어다 주는 동안 내 아내의 마음은 이렇게 차디차게 굶주려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꽉 쥐며 내 눈에서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미안해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나 혼자 바쁜 척하면서 너를 방치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봐 주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그녀의 쓸쓸한 독백에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연극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는 그렇게 카페 구석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가짜 외도와 그 가짜를 집요하게 쫓아온 남편의 잔인한 진실 확인. 이미 서로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겨버린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이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골가 터져버린 이 결혼 생활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서로의 손을 놓아버리게 될까? 아니면 이 상처를 딛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우리 부부의 운명이 거센 바람 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진이가 흘렸던 눈물과 내가 삼켜야 했던 후회의 잔해들이 거실 구석구석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바로 하던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매일 밤낮 없이 붙들고 있던 거래처 전화번호들을 지우고 저녁 미팅도 전부 취소했다. 이제는 돈이나 성공보다 내 옆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던 수진이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파스타 준비했어. 같이 먹자. 일찍 퇴근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돌린 수진이의 눈빛에는 예전의 생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고마워 민우씨. 맛있게 먹을게. 차분하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내 가슴을 쿡쿡 찔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포크 소리만이 넓은 다이닝룸을 채웠다. 내가 먼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주말 계획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수진이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었지만 그 반응은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었다. 가상의 오빠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내 관심을 갈구했던 수진이의 그 처절한 외로움을 알게 되었는데도 한번 생겨난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연극은 끝이 났고 비밀은 전부 밝혀졌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아득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숨기지도 않았고 밤늦게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세상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들어가 버렸다. 마치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여기는 것처럼 집안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위태로워 보였다. 밤이 되어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이불 너머로 전해지는 수진이의 온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진이의 가냘픈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이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 손을 맞잡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힘없이 잡혀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놓쳐버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이 이제 와서 노력한다고 몇 줄기 대화로 쉽게 치유될 리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같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깊이의 고독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용서와 이해라는 단어조차 이 깊은 균열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아내의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가짜 외도라는 이 비극적인 연극을 마주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저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심을 얻기 위해 기만적인 연극을 펼친 아내의 행동을 끝내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녀의 상처를 안아주며 함께 잘못을 고쳐나갔을까요?